날카롭다, 한결 정확하다, 한편 세심하다. 밖에서 보는 내밀한 분석, 정치적 원의 시점. 오늘의 정치권 상황 원회에서 더 정확하게 분석해 드립니다. 이현주 전 국민의힘 의원, 어서 오세요. 네, 부드러운 카리스마 이현주입니다. 최민희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불굴의 희망 최민희입니다. 네, 주말은 어떻게 보내셨어요? 저는 찍었어요. 최민희 TV. 아, 그렇군요. 유튜브요. 네, 유튜브를 하는데 네. 이제 평소에 칼럼을 올리는데 네. 주말에는 개인의 일상 뭐 이런 거 찍어서. 네. 그러니까 이미 선배로서 해보셔서 저 표정이 저러신 거예요.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그렇죠. 주말 어떻게 보내십니까? 저는 그냥 집에서 가족들하고 맛있는 거 먹고. 네. 네. 그리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대통령실 개편을 보셨겠네요. 네. 뭐 집에선 잘 안 봐요. 아, 그래요? 가족들이 그렇습니까? 네. 가족들이 별로 안 좋아해서. 네. 정치보다는 이제 가족들이나 주변 사람들이 왜 이렇게 못해요, 국민의힘? 그런 얘기하죠. 이제 얘기 안 해요. 안지 않아요? 네, 그냥 뭐 제가 곤란할 거라고 생각해서. 예. 그러니까 이제 이때가 되게 신경을 많이 써야 될 때예요. 네. 처음에 이제 10명이 모이잖아요. 그러면 되게 처음에 이제 대통령이 취임하고 나면 좀 잘못하는 일이 있어도 막 옹호를 합니다. 그 처음에는 5명쯤이. 네. 그러다가 그 다음에 옹호하는 사람이 한 3명으로 줄어요. 그러다가 그 다음에는 아무도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지금이 서로 말 안 하는 거죠. 네, 말을 안 하는 말하면 단계라 좀 이거 이제 불편하니까. 옹호할 수도 없고 뭐 그런 상태. 그래서 요때 이제 잘해야 되는 거죠. 자, 대통령실 개편 어떻게 보셨어요? 그 우선은 처방이 잘못돼서 메스를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이제 당장은 이걸로 약간의 기술적 반등, 여론 지지율도 기술적 반등할 것 같습니다. 근데 근본적인 변화가 없기 때문에 뭐 한 달 정도 지나면 처방이 잘못됐다니요? 네. 지금 그 바뀐 게 2개잖아요. 네. 이제 정책실을 두는 거. 근데 네. 그 정책실에 과거 기재부 관료 출신이 네. 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리고 또 하나는 이게 PR이 잘못됐다고 봐서 이제 홍보 라인을 교체하는 홍보수석을 거잖아요. 교체했습니다. 네, 그래서 홍보수석 교체했는데 사실 이거는 홍보수석실에서 일부 카드뉴스 같은 거 감각 없이 뭐 이렇게 카드뉴스에서 뭐 수해 장면 그 가슴 아픈 장면 그런 걸 카드뉴스로 쓰고 그런 일부 실수는 있었는지 모르지만 근본적인 문제는 거기에 있지 않았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근본적인 대책을 세우지 않아서 쇄신이 되지 않았고 홍보로 이 상황을 돌파하려고 한다면 그건 뭐 얼마 못 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이현주 의원님. 뭐 어쨌든 안 하는 것보다는 낫죠. 그래서 하긴 했는데 그런데 뭐 좀 제가 기대한 것보다는 훨씬 네. 못 미친다 말씀드리고요. 저는 전면적인 개편이 필요하다 이렇게 예. 얘기를 하고 있었고 그리고 이제 특히 지금까지 문제는 뭐냐 이렇게 그 대통령의 인식과 태도. 이런 문제 제기가 많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 점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가 어떻게 바뀔 것 같다. 이건 국민들한테 아직 기대를 주기는 조금 좀 그런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비전이 근본적으로 도대체 이제 100일이 지났지만 이 정권이 어디를 향해서 가고 있는지 어떤 국가를 좀 이렇게 만들고 싶어 하는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비전 제시가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뭐 좀 개편은 했다는데 쇄신 안도 없고요. 방향도 없고요. 비전 제시 없었습니다. 그래서 비전 제시는 하려면 사실은 뭐 간단하게 개편한다고 되는 건 아니고요. 예. 저는 근본적으로 대통령 비서실장이 교체가 필요하다. 그런데 그 비서실장이 어떤 면에서는 대통령의 멘토라고 할 정도로 상당한 그립감이 있고 상당한 신망이 있는 분이어야 한다. 네. 이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야 윤핵관이라든가 이런 뭐 이런저런 얘기들이 돌지만 그런 어떤 외부의 어떤 잘못된 그릇된 인사 개입이 없지 않겠습니까? 네. 맞아요. 대통령 실장이 조금 좀 이렇게 그 박근혜 전 대통령의 경우는 비서실장이 다 되게 경험이 많은 분들이었습니다. 근데 김기춘. 그렇다고 성공한 건 아니었어요. 네. 근데 지금은 조금 이렇게 시야가 넓은 비서실장을 기용할 필요가 있다 동의하고요. 네. 근데 제가 처방이 잘못됐고 이 원인 파악이 잘못됐다는 건 사실은 모든 여론조사에서 가장 잘못했다고 지목된 게 인사입니다. 네.
그러면 인사 시스템을 개편해야죠. 거기에 대한 좀 대책이 나왔으면 좋았을 텐데요. 나온 정도가 아니죠. 대책이 그렇죠. 안 나온 정도가 아니라 안 바꾸겠다 이런 거 갖고 주호영 비대위원장조차 검찰 출신을 너무 많이 쓴다 이런 지적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래서 그 오히려 그러니까 그 홍보수석도 다른 사람이 아니라 지난 경기지사 선거에서 가짜 경기맘 논란에다가 지금 선관위가 직접 재산 신고 누락으로 고발한 그런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인사 라인하고요. 인사 라인 등등을 좀 더 점검할 필요가 있다. 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가 원인이 뭔지 그걸 봐서 그걸 고쳐야 되는 거죠. 네. 그래 진단을 똑바로 하고 그 진단에 따라서 문제 해결해야 되고 그다음에 인사 쇄신한다라고 하면 전면 쇄신을 하는 게 맞지만 만약 일부를 하더라도 책임이 있는 곳에 쇄신을 해야 되는 거죠. 네. 그러면 이제 보통 책임이라는 것이 그동안은 인사에서 문제가 있었다. 아까 최민희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인사에서 누가 이 인사 검증을 하느냐 그리고 누가 추천하느냐 이것에 대해서 진단을 하고 그쪽을 쇄신해야 되는 거죠. 누군지 모르겠지만요. 네. 근데 하여튼 간에 이게 지금 보면 윤 대통령의 인사에 대해서 이제 세간에서 뭐라고 하냐 검찰 핵관, 그다음에 늘공 이렇게 세 가지 부류를 얘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세 가지 부류 다 이제 사실은 국민들이 윤 대통령이 이렇게 대통령으로 되실 때 또 지지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기대하던 바는 아니에요.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볼 때 관점의 어떤 쇄신. 관점의 변화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아마 이런 얘기는 계속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계속 말씀드린 게 민정수석실이 문제면 민정수석실이 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름을 바꾼 실질적인 뭔가 그 기능을 할 네. 그런 단위도 필요하고 그다음에 제2부속실이라는 것이 문제가 되면 영부인 지원실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영부인 지원이 필요하다. 네. 근데 이거는 사실 왜 안 하는지를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좀 신기한 것이 참 여사님 부속실 같이 여사님 그 전담팀을 꾸려서 좀 보좌해라 더 좀 보좌해라 이렇게 여야에서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알았어 그러는 척 아니 그렇게 따라서 하면 사람들이 그래 잘했네 이렇게 하고 넘어갈 텐데 포인트를 점수를 딸 부분이 명확한데 왜 안 하는지 그러니까 인사 시스템 잘못됐다고 그 검사 출신들 능력 못 보여준다 하면서 그 사람들 잘해야 된다고 하면 거기에다가 조금 쇄신체 거기에 변화를 주면 바로 점수 따고 갈 거 아니에요. 지켜보자 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특히 저는 영부인 지원실이 진짜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근데 그 경찰 관련한 행사에 가서 이제 영부인이 2분의 1의 역할을 하지 않았습니까 이번에? 예, 네. 그런데 이게 우리가 과거로 돌아가 보면 대통령 부속실을 영부인이 그냥 같이 쓰는 것 같이 뭐 층수도 같이 쓴다 그러고 이러니 이게 저는 계속 이런저런 문제 제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러니 영부인이 또 젊고 활동적이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어쨌든 공식적인 지원 체계가 필요하다. 이번에 만약에 공식적인 지원 체계로서 영부인실이든 이름은 모르겠습니다만 만들었다면 쇄신하는 느낌이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일부분은. 네. 근데 이제 왜 근데 이런 말씀을 계속 여러 군데서 아마 들으실 텐데 안 되는가? 이게 무슨 크게 문제가 되는 굉장히 어려운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네. 네, 그러니까 좀 이해가 안 가는데 아마도 어쩌면 이런 지적들을 소위 말해서 이렇게 그 좀 정치적 공격이란 말씀을 언제 한번 쓰셨잖아요. 네. 그 장관 그때 임명하실 예, 예. 때. 그래서 이런 걸 정치적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는 거 아닌가. 그러면 큰일인데. 그래서 혹시 그러면 안 된다. 그래서 네. 어쨌든 정치라는 것은
의견이 다르고 생각이 다른 사람들의 의견을 듣고 널리 듣고 네. 그것을 반영을 해서 조금씩 타협해가고 조금씩 수정해가는 거거든요. 그러면서 더 나은 게 나오는 거잖아요. 원래 네, 네. 자기가 갖고 있던 것보다. 그래서 그거를 국민들이 바라고 다 생각하는데 아직까지 조금 훈련이 안 되신 거. 그래서 아마 제가 볼 때는 다음번 정도에는 하시지 않을까. 다음번에요? 다음번까지 기다려야 됩니까? 이번에 안 했으니까 일단 좀 기다려보죠. 우리나라 사람들이 정치에 관심도 많고 만약에 쇄신한다 어디 사람을 바꾸잖아요. 그러면 그래 한번 지켜보자. 한번 잘하나 보자. 네. 이렇게 시간을 주잖아요. 네, 그런 게 있죠. 그런 게 있는데 이번에는 네, 거기까지 다음번에는 된다고 합니다. 한 교수님 그래도 믿어봅시다. 잘 될 것으로 믿습니다. 믿어야 한다는 분이 있고요. 5596님 윤 정부 홍보 안 해도 정치 잘하면 언론사에서 다 홍보해줘요. 그렇죠. 홍보가 네.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는 그거는 맞는 말씀이에요. 네. 네. 4222님께서 인사를 개편해서 국민이 뭘 원하는지 생각해야 할 시간입니다. 이 얘기가 지금 이현주 의원님 얘기하고 지금 최민희 의원님 얘기를 다 이렇게 다 듣고 있어요. 국민들도 다 거의 비슷하게 비슷한 보고 있어요. 생각하시죠. 그렇죠. 네, 그럼요. 네. 그러니까요. 상식적으로. 자, 그런데 네. 자 대통령실 갔다가요 또 국민의힘으로 가서 그러면 이제 국민의힘이 대통령이 경험이 좀 부족하고 대통령실이 지금 어려우니 시작했으니 국민의힘에서 도움을 줘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국민의힘 가보면 자 혁신해서 혁신 안 되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준석 대표 가처분 어떻게 되나.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준석 대표를 다시 징계 회부합니까? 추가 징계합니까? 이렇게 이제 명시적으로 얘기한 건 아니죠. 그런데 이제 경고를 했잖아요. 얼마 네. 전에. 근데 이게 이제 이준석 대표를 딱 겨냥하진 않았지만 문맥상 맥락을 보면 누가 이준석 봐도 대표를 이준석이죠. 네, 그렇게 보인단 말이죠. 네. 그래서 그러면 추가 징계 이제 세간에서 추가 징계를 요구하는 목소리들도 있고요. 강성지지층 중에서. 그래서 또 추가 징계 하려는 거 아닌가라는 이제 그런 의심들,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근데 제가 볼 때는 사실 원래는 이제 김성원 의원 네. 비가 왔으면 좋겠다라고 발언하셨던 그분에 대한 징계를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이 시점에 만약에 추가 징계를 한다. 그러면 저는 굉장한 어떤 불신을 갖고 올 것이다. 그리고 지금 오늘 보면 이제 수사 개입, 윤핵관들의 어떤 수사 개입 했다고 의혹. 이준석 그 대표가 증언이 말했어요. 증언이 나왔다 이렇게 이제 기사도 나오고 이렇게 했는데 저는 이거 굉장히 심각한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 수사 결과가 왜 빨리 안 나오지? 이거 되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예. 이 결과만 나오면 모든 게 클리어 될 텐데요. 네. 그래서 빨리 이제 수사 결과 나와야 된다. 이런 거 하나 하고 더 이상 다른 어떤 정치적 고려가 있어서는 안 된다. 근데 두 번째 지금 이번에 나온 이 수사 개입 문제 이것은 사실 우리 당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떠나가지고 이런 정적인 우리 당 내부를 떠나서 이게 만약에 어떤 권력을 등에 업고 개개 수사 절차나 그 과정에 개입을 해서 누구를 어떻게 해라 누구를 어떻게 해라 이런 식의 어떤 상황들이 벌어진다면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것은 용납할 수 없는 용납할 수 없는 권력 그럼요. 형벌이죠. 이거는 비리 권력 비리의 형벌 문제가 아니라 예. 저는 이거는 헌법 위반이죠. 이거는 네, 이건 네. 굉장히 그래서 심각한 겁니다. 민주당은 이 포인트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자당의 마음에 안 드는 당대표를 쫓아내는 과정에서 수사 개입을 누군가 했다면. 그렇죠. 네. 압력을 윤핵관이 넣었다는 거죠. 압력을 넣었다면 네. 이거야말로 국정조사감이죠. 네. 네, 국정조사감이고 시계가 지금 박정희 전두환 시절로 돌아가는 그런 느낌이 확 오는 순간. 지금 여당의 전 입니다. 대표가 지금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어요. 네, 근데 폭탄 같은 문제 제기입니다. 이준석 대표가 워낙 폭탄을 많이 터뜨리다 보니 네. 이 폭탄도 그중 하나의 폭탄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이건 질적으로 다르다. 그렇죠. 이 말씀 분명히 이건 뭐 드리고요. 이준석 개인 문제가 아니죠. 그리고 이거는. 이준석 전 대표의 추가 징계를 논하는 순간부터 국민의힘은 이미 굉장한 어려움에 빠져버렸다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이준석 전 대표에게 한쪽에서는 뭐 이준석 대인배처럼 참으라 그러고 대통령에게 이준석을 품으라고 하는데 또 다른 쪽에서는 추가 징계를 해서 그냥 쐐기를 박아서 쫓아내버리겠다.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은 상식적으로도 웃기고 진짜 이상한 일이고 두 번째는 정치공학적으로도 대선 때 국민의힘이 승리한 이유 중에 하나가 2030, 6070이 4050 포이론, 네. 세대 포이론이 깨지는 겁니다. 네.
2030과의 연대 끈이 거의 깨지는 그런 상황이 될 거라고 보고, 그다음에 저도 이게 갈수록 가관인데 이준석 대표 입장에서도 기가 막힐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준석 대표가 징계받고 조용한 행보를 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권성동 대표의 대통령께서 내부 총질로 이 대표를 규정한 텔레그램 메시지가 나왔습니다. 잘못은 거기에서 시작됐는데 그때부터 이준석 정말 밀어내기가 가속화됐거든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준석 대표의 처지는 진짜 궁지에 몰린 쥐가 고양이 무는 격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보입니다. 네. 저희 방송에서는 두 분 모시고도 계속 그 비전과 희망에 대해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지금 몇 주째 지금 윤핵관과 이준석 전 대표 간의 이 그 갈등을 계속 보도하고 있어요. 너무 이 싸움이 자극적이기 때문에 여기서 벗어날 수가 없는데 이거 좀 빨리 좀 해결 안 됩니까?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 아까 드린 게 이게 수사 결과가 나오면 끝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네. 수사 결과가 만약에 문제 있다라고 나오면 이준석 대표는 더 이상 떠들 수가 없을 거고요. 네. 만약에 문제가 없다 그러면 사실 이준석 대표의 말에 힘이 실리는 거죠. 네. 근데 어쨌든 이게 뭐 공소시효 만료로 문제가 없다 될 수도 있고 뭔지 모르겠지만 그렇다 하더라도 어쨌든 수사 결과의 진실, 사실 진실이 중요한 거죠. 예. 그래서 이 빨리 수사 결과 나야 된다. 그리고 사실 나올 시기가 넘었어요. 제가 볼 때는 이 정도 시끄러운데 왜 안 나오냐 수사 결과가. 네. 그러니까 자꾸 이러니까 처음에는 이준석 대표한테 뭐 문제 있나 보다 했던 사람들도 왜 수사 결과 안 나오지? 뭐 문제가 혹시 없는 거 아니면 있어도 너무 지나서 안 나오면 뭐 좀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근데 그러니까 이렇게 난리를 치나? 이렇게까지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건 굉장히 심각한 문제다. 빨리 수사 결과가 나야 되고 그래서 지금 이 수사 결과에 혹시라도 권력이 개입해서 권력의 네. 부스러기를 가지고 혹시라도 여기에 뭔가 공작 또는 어떤 여기 힘을 가해서 변형을 하거나 조금이라도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그런 시도가 있다면 저는 이것은 네. 이것은 그냥 이 이준석 건으로 끝날 문제가 아니고요. 우리 헌법 정신을 위반했기 때문에 네. 이것을 우리 국민 전체가 용서하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지금 윤핵관 문제가 저는 그냥 이것은 단순히 개파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까지 가게 되면 이것은 권력의 농단 문제로까지 비화됩니다. 네. 그래서 인사를 비롯해서 이러한 어떤 권력에 깊숙이 어떤 사적인 감정이나 여러 이해관계를 가지고 개입을 하고 만약에 이것을 농단한다. 그럼 이것은 반드시 이것은 문제를 제기하고 이것은 처리를 해야 됩니다. 3305님께서 수사 개입 아직 의심입니다. 개인 의견이라 전해주세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1281님 이 두 분 여기도 좋습니다. 이성적인 정치 패널 두 분 좋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민주당으로 가볼까요? 그 여야 중진 협의체는 좀 얘기를 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가요? 이건 굉장히 이거는 잘하면 터닝 포인트가 될 수 있고 네. 잘못하면 이상한 결과를 가져올 수 있어서요. 예. 그래서 지금 5선 이상의 여야 중진 협의체를 만들어서 네. 대통령과 손잡고 네. 협치를 하겠다 이렇게 보입니다. 지금 구도가. 예. 그러면 이거는 그 국민의힘과 민주당의 현재 지도부는 뭐가 되는 거냐? 상황을 만드는 건가요? 예.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원로원이나 뭐 이상한 형태의 상원이 생기는 약간 권력 구조를 예. 체제 자체를 이렇게 이상해지는 약간 겁니다. 변형하는. 그래서 당장 민주당 비대위가 부정적인 입장을 내놨고요. 아직 국민의힘 비대위 입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네. 예, 아무래도 대통령께서 동의를 하셨다고 하니 언론 보도에 따르면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과 의장단과 지금 대통령이 만나서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죠. 그래서 콘센서스를 이뤘다는 것인데 이거는 협치를 위한 아이디어인데 이것이 또다시 갈등의 불씨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건 사실은 여야 중진들 특히 5선 이상에 대한 국민의 시각이 무엇이냐를 놓치신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무엇보다 윤석열 후보를 대통령으로 뽑은 국민의 뜻은 정치 오래 한 국회의원 출신 대통령이 국민들이 마음이 안 간다는 거 아닙니까 지금. 그래서 문재인 후보의 경우도 초선인데 대통령 되신 거잖아요.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이재명 후보도 0.5초선이에요. 그러니까 네. 지금
그 5선 이상 중진들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가 그닥 높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의장단과 대통령께서 여야 중진 협의체로 협치를 하겠다는 이 발상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네. 이게 이제 뭐 저는 근데 이제 사실 요즘에는 생각이 좀 바뀌는 게 정치는 전문가가 하는 것이다. 네. 그러니까 정치도 전문직이에요. 그래서 네. 정치 많이 하고 또 물론 신망이 있어야 되겠지만 어느 정도 한 사람들이 중요한 역할들을 할 때 국가가 편안하다는 생각이 좀 들어요. 그런데 어쨌든 그런 걸 떠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권자 국민이고 헌법상의 권력 구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것을 뛰어넘어서 마치 상원 같은 역할을 하는 것을 헌법 개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 그냥 할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기존의 어떤 체제를 뛰어넘는 사실상의 어떤 개헌 효과를 그 개헌 없이 혹시 하거나 이렇게 한다면 이것을 자칫 잘못하면 국민의 주권을 침해하는 게 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 국민들이 내각제나 이런 것을 꼭 찬성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그 어떤 협치라든가 연합정치에 좋은 점이 있지만 그것은 우리 국민들하고 계속해서 오랫동안 좀 대화를 해나가면서 좋은 방법을 찾아나가야 되는 것이지 이렇게 국회가 뚱땅뚱땅 해가지고 일부 이제 의장을 비롯해서 이런 분들이 뭔가 결정할 수 있는 건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대통령께서는 아마 협치라는 거기에 방점이 찍혀서 네. 그래서 그 전체의 어떤 큰 분위기에 동의하신 것이지 구체적인 것에 다 동의했다 이렇게 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뭐 아이디어 차원에서 나왔고 어떤 결과를 낼지 어떤 뭐 실제로 무슨 협치의 돌파구를 마련할 수 있는 뭘 낼지 아직은 모르겠습니다. 아직은 아이디어 수준인 것 같은데 진행되면 저희가 한번 더 다루겠습니다. 민주당 경선은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뭐 일방적으로 이제 압도적인 이재명의 승리가 눈앞에 다가온 것 같습니다. 네. 그런데 뭐 이에 대해서 뭐 설왕설래가 있는데 사실은 이런 압도적인 구도 이게 경쟁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구도에서 투표율이 낮은 건 전 지극히 당연하다. 그럴 수밖에 없죠. 네. 그러면 과연 민주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그 당대표 경선의 컨벤션 효과도 누리고 그러려면 그러기 위한 노력을 했나 이 부분은 과제로 남는 것 같습니다. 예. 네. 그리고 특히 호남의 투표율이 낮다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여기엔 약간 사실 확인할 게 필요합니다. 지난 지방선거가 있었잖아요. 지방선거 때 경선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당원 수가 굉장히 많이 늘었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 때 확정된 당원 수가 한 75만 명 정도였거든요. 그리고 이후에도 그 수준이었는데 이번 지방선거 거치면서 당원 수가 120만 명 가까이 됐더라고요. 선거 때마다 네. 대의원 당원들 이렇게 모집하죠. 네, 그런데 대개 지방선거가 끝나고 나면 후보들이 모은 당원들은 열성이 떨어지게 되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 모집단을 120만 명으로 해서 투표율이 낮다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민주당의 부족했죠. 예, 선거관리위원회가 얼마나 했는지는 이거는 뭐 비판받아 마땅한 것 같습니다. 이현주 의원님. 네, 투표율도 낮고요. 그다음에 이제 근데 거의 압도적인 뭐 사실은 거의 독점에 가까운 뭐 이게 이러면 전대를 할 필요가 있나 싶을 정도로. 근데 이제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또 한편으로는 우리 이제 대통령의 이제 지지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서 또 반대로 반사적으로 당시 대통령 선거에서 경쟁 대상이었던 이재명 후보가 이렇게 조금 지지가 몰리는 반대 정당 입장에서는 그런 현상도 좀 있는 것 같은데요. 이제 우려되는 게 뭐냐 하면 이렇게 보면 사실 우리가 계속해서 지금 정치 현상에 대해서 비판하고 속상해하고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무슨 전당대회를 하거나 뭘 하면 반대로 오히려 더 결집해서 더 독점화되고 더 한쪽으로 몰리는 그래서 적대적 공생관계가 더 공고히 되는 이런 현상으로 가는 것 같아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말 이게 해법이 없는 것인가 뭐 좀 걱정이 많습니다. 당대표 선거잖아요, 이거는. 이게 공천을 하는 게 아니라 대통령 후보를 뽑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당대표 선거에 있어서는 특별히 대표 선거의 의미를 부여하고 예를 들면 이준석 대표를 뽑을 때
당원 가입하면 바로 투표권을 주는 이런 형태가 아니면 되게 기존 당원들의 뜻대로 당대표가 뽑히는 건 맞죠. 그래서 당권은 당원에게, 공천권은 국민에게 이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이게 앞으로는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 역사의 쭉 이렇게 흐름을 보면 DJ와 박정희의 시대, DJ와 전두환의 시대, 그러다가 DJ와 김영삼의 시대, 이렇게 경쟁하는 시대가 되잖아요. 근데 네. 이재명 후보가 당대표가 되면 이제 이준석 대표와의 이 내부 갈등은 저는 이제 지금은 핫 이슈인데 두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 이제 예. 이재명과 윤석열 대통령 대 이제 이재명 구도로 네. 당국이 운영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뭐 어대명, 학대명 이걸 비난하기보다는 네. 지금은 이재명 의원에게 있어서는 정말 정치 인생의 분수령을 맡게 된다. 이제 대표가 되는 것이. 자, 대표가 되면 이제 네. 앞으로 그러면 여도 야도 이제 민심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야 그렇죠. 되는데 그래야죠. 총선 앞으로 가는 겁니다. 그렇죠. 자, 이제 국민 앞으로 진짜 가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민심을 잡을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총선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우리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사실 아까 비전 얘기도 말씀도 드렸지만 이게 그냥 단순히 국정 비전의 문제가 아니라 국민들한테 큰 아젠다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럼 총선을 앞두고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아젠다를 갖다 대선 때 내놓은 것들도 있지만 네. 그런 것들 이전에 사실 이제는 총선 전략으로서 우리가 총선을 이기기 위해서 국민들한테 어떻게 어필할 것이냐. 왜냐하면 대선 때하고 지금 달라진 상황들도 몇 가지 있어요. 경제도 그렇고요.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다시 한번 점검하고 비전과 아젠다를 사실은 만약에 대통령실이나 대통령 쪽에서 바로 이렇게 나오지 않으면 저희도 다음에 이제 전당대회에서 선출되는 대표가 중심이 돼서 정당에서라도 아젠다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리고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 소위 뭐 여러 가지 이제 핵관 정치를 비롯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이제는 사실은 이게 계속 국민들한테 지탄의 대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 문제들도 차제 정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총선 때 우리가 심판받는 대상으로 전락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네. 뭐 총선은 되게 뭐 집권 여당 심판이 되죠. 네, 그런데 잘하면 그 심판이 그 역심판이 되니까 그건 모르겠는데 일단 여당이 의제 설정을 하는 건 저는 거의 불가능하다고 보고 의제 설정은 대통령실이 하는 거다. 윤석열 정부가 하는 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도는 할 수 있죠. 예, 그래서 그 유도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이게 이 정당사에 보면 뭐 당정 분리, 당정 협의 뭐 다 나왔는데 결국은 대통령제 중심 국가에선 대통령실 중심으로 가기 때문에 저희가 아까 쇄신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이현주 의원님이 걱정하신 대로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고 야당의 경우는 총선 앞으로 갈 때 민생과 개혁이라는 두 사이에서 정말 줄다리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개혁에 방점을 두는 건 민주당의 열성 지지자와 당원들이고 중도나 지지의 강도가 약한 분들은 민생에 주력을 하게 됩니다. 이거는. 그런데 이럴 때 중요한 건 오히려 대표의 리더십은 늘 사실은 방향이 정해져 있는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팔로우십이 중요한 민주당은. 예를 들면 총선 앞으로 가기 위하여 민생에 주력하게 됐을 때 네. 그때 과연 열성 당원과 지지자들이 얼마나 보조를 같이 해줄 수 있느냐. 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양당 모두 지금 이렇게 막 당 내부의 어떤 경쟁 내지는 권력 다툼이 심한 이유가 바로 공천 때문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공천 문제를 당대표의 지나친 어떤 권한 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양당이 정치 개혁 이현주, 최민희 두 분 감사합니다. 시간 다 됐어요. 고맙습니다.